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의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상당히 내년도 경제 전망이 하향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사실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1년 사이에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오를 때 사람들이 좀 조급해하면서 영끌족까지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되게 놀라웠던 게 예. 그 지난해 보면은 20, 30대의 그 주택 매입 그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예. 너무 비중이 커졌어요. 원래 주택 매입의 주요 세력은 40대, 50대? 50대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20, 30대 비중이 커진 거예요. 그들이 돈이 어디서 났냐? 영끌했거든요. 영끌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심지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까지 나면서 이거 실거래입니다. 예. 뭐 증여나 이런 특수거래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영끌해서 샀는데 너무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해서 지금 주택을 팔아서 이자라도 갚자라고 보는데 주택을 팔아도 빌린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른바 난처한 상황에 좀 처한 건데 이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등도 안 좋지만 급락도 안 좋은 거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게 네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책이 있나? 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뭐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지난 부동산 정부에서는 한 40여 차례 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 말하자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하면서 이런 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다음번 정부에서는 또 집값이 내려가가지고 고생하죠. 또 고생하잖아요. 네. 이게 되풀이 되면서 과연 이게 국가 경쟁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다른 나라들이 이런 정책을 계속 시도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집을 많이 산다. 그러면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은 맞아요. 해요. 중국인들이 많이 사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서. 근데 이걸 가지고 집값 등락에 따라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걸 하는 것들 자체가 맞는 건지. 어차피 또 금리가 올라가면 또 내려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경기라는 파동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자산 자산 가격도 움직이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더 자산 가격이 높아진다면은 오히려 더 효율성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른바 부동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이클에 이 진폭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네, 보시는 그 사이클의 진폭을 크게 하는 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서민 주거 대책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서민 주거 대책 지금 사실 의식주 중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그 어떤 부동산의 어떤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주가가 내려간다고 주가 부양을 막 엄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내려가면 국민연금이 다 동원하지 않나요? 물론 그 전에 네. 저희가 그 주식과 관련된 그 또 만들었는데 기금도 만들고 뭐 전 한때 보면은 그 1,000만 원 하면은 뭐 세액 공제를 네, 바로 맞아요, 해주는 맞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처럼 이제 주식도 부양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신흥국일 때 얘기하는 거고 선진국으로 갈수록은 그런 거보다는 그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손을 안 대는 부분이 좋고 세제 지원 이런 부분들도 세제도 정책도 그대로 놔두는 부분이 오히려
뭐 투명성, 예측 가능성에서 바람직하고 다만 시장에 불이 났다. 이럴 때는 불 꺼야 되죠. 아,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 슬라이드를 가지고 네네. 좀 예. 설명을 해보죠. 예. 슬라이드에 보면은 정확히. 이제 기준금리가 조금 저기 이제 3.25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예. 지금 보시면은 매수 우위 정반대네요.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한 저 그림으로 20 이에요? 보면은 22 정도 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매수 우위 지수가 있고요. 네네. 예. 또 뭐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은행에서 보면 나오는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것도 있고 예. 이게 다 있어요. 네네. 근데 공통점은 100 이하는 매수자 우위고 100 이상이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정말로 아까 20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 부동산원에서 하는 서울 매수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74.4고 또 뭐 이렇게 그 매매 수급 지수는 66.8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낮아요. 여기 낮고 그때 그 낮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가 계속 흘러내린다는 떨어지고 있어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와. 지금 저희가 한 55주 연속으로 매수자 우위 지수가 지속되고 있고 예. 저희 이제 주간 단위로 이렇게 그 국민은행 같은 데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 노도강 같은 경우에 한 1%가 지난주에 가까이 하락했더라고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그 노도강이 바로 대표적으로 2030이 샀던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정부 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전국적으로 이게 또 발생했고 서울 같은데 옛날에는 버블 세븐 뭐 이런 지역 얘기들이 더 많았었는데 네. 지난 정부에서는 광범위하게 네네. 그리고 또 2030 세대들이 많이 샀고 또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노도강 지역 이런 쪽들에서 많이 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 났다. 와, 진짜. 네. 작년에 아마 45만 건 정도가 거래됐고요. 작년에 올해 45만 지금까지 45만 건 거래됐고요. 작년에 한 90만 가까이 89만 언저리에 거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격 급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격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네네. 의미거든요. 네. 이게 뭐 거래량이 엄청 실려서 지금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진짜 집을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인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부담이 많고 그 전에 저희 지난번 정부에서 했던 규제책 같은 것들도 네네. 상당히 이제 그걸 풀어주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제한 지역 이거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 지금 되죠. 매수가 안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에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공급되어 있는 그 미분양 물량이 네. 엄청나거든요. 근데 대구는 대표적으로 그 물량이 너무 공급이 많이 되는 맞습니다.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2023년도에도 많이 되는데 2025년까지 계속 계속해서 지금 현재로서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와. 네. 정부에서는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270만 호를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270만 호를 짓기가 지금 굉장히
그 건설 시장도 안 네, 좋고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 2021년 상반기 대비해서 현재 이제 매매 거래량 자체가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특히 영끌에서 아파트 같은 주택을 샀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 팔았을 때 손실이 많기 때문에 또 못 파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영끌을 했는데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반인 사람들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집값이 올라갈 때는 그때 이제 세금 정책이 또 굉장히 징벌적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한 부동산. 아, 집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집 불행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싫고 그쵸. 집 있는 사람은 나도- 실현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왜 맞아요. 나한테 돈을 매겨? 옆집에서 집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왜 집을 올까? 집로 그쵸. 세금을 내? 음.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금 정책이라는 게 그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보유세 같은 것이 높지만 미국에서 그리고 또 유효가 더 높아요. 네네네. 근데 높지만은 한 해에 올라가는 그 한도는 2% 정해졌다고. 네. 혹은 네.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시가 반영이죠. 막 시가 반영 네. 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투명하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 조세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긋나고 저희가 이제 저 표에서 한번 보시면은 집값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일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물론 이건 2022년 3분기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PIR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주식으로 말하면 퍼하고 비슷한 건데 네네. 여기 이제 좀 함정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중위소득하고 중위가 중위 되는 가구 이걸 가지고 네네. 하는데 또 비교 대상이라는 게 한국은 뭐 서울 같으면 서울만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뉴욕일 때 아. 뉴욕주를 하고 일본일 경우에 일본 그 주변에 있는 도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의 대상이라는 게 꼭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기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입니다. 물론 이게 나온 게 이제 조금 달라서 이제 작년 기준을 보면 15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집 없는 분한테는 집 가격 좀 떨어졌으면 네네네. 좋겠어.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지금 내 연소득이 5,70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이제 발표난 게 6,400만 원이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풀이하는 거는 이게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집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고 네네네. 저희가 그 정점을 찍었던 게 2006년에서 7년 정도의 정점을 찍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라는 게 터졌잖아요. 네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한참 그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하우스푸라는 단어가 맞아요. 유행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집이 2012년, 13년에서 13년도에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2012년에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매매 그 우위 지수라는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지금 그 수치 자체가 그 이후에 초기 말고는 거의 제일 바닥인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012년하고 비슷할 것인가? 네. 아니면 또 이제 왜냐면 지금 초기니까 2008년도, 9년도 그때쯤하고 네네네네. 비슷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2012년하고는 분명히 이제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이제 오랜 기간에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끝이 보이는 시기에서 이제 초이노믹서라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최경환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때, 그 예. 뒤에 이제
하우스 푸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집 가격하고 붙었죠. 전세 가격이 거의 붙었다시피 네네네.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럼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할 수밖에 그쵸, 없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세와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이노믹스라는 게 나왔고 네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2008년하고 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초입이잖아요. 네. 그때 금융위기라는 것이 나왔고 아. 근데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네. 다른 부분이 뭐 금리 수준 같은 것도 다를 수 있지만 그땐 서울의 공급이 이명박 정부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급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건 보금자리 주택해가서도 나왔고 어. 그래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우리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아, 그건 지난 정부 때 이제 네네. 처음에 얘기했다가 네. 그 다음에 김현미 장관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이라고 할 때는 살 집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래된 집은 내가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 공급 연평균으로 봤을 때 생각했을 때보다 14% 정도 이제 감소 정도 됐고요. 전국은 한 21.9% 정도 되어서 그 이제 경제 위기 때 상황도 지금 경제 위기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네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위기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제 위기적인 상황은 맞는데 이 공급 물량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좀 다소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2008년하고 꼭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잠실 아파트들이 엘리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엘스 뭐 네네네. 이렇게 그 엘리트 아파트들이 굉장히 내려갔다가 한 뭐 엘스 같은 경우 27억 정도 했다가 20억 이하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반등을 했대요. 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서울의 가격이라는 급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내려갈 거다, 엄청 더 내려갈 거야. 왜냐하면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인데 네네네네. 더 내려가야지. 그래서 2023년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건데 네네. 2008년 때처럼 아. 그 서울을 바라보는 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지금은 사실 대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쵸. 공급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때에 뭐 갈아타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예측이 뭐 제가 이건 누구라도 아무 전문가라도 이런 거 가지고 뭐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7년간 간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그 제가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이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2020년 3월 수준으로 갔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다시 이제 또 반등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준 가격이 되면서 자산 시장이 코로나는 없던 걸로 하자라고 그때 가격 상승은 없던 걸로 하자라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돌아가고 있다. 딜레마가 하나가 있는 네네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목격을 했잖아요. 네네. 자, 인플레이션을 목격을 하면은 자, 지금 부동산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PF 금리가 굉장히 뛰었잖아요. 너무 많이. 너무 뛰었잖아요. 지금 어저께인가 보니까 경남 어느 쪽에서 한 18위 정도 하는 부도 났어요. 동원 건설이라는 데서 부도가 났고 이게 우리가 부동산에 주목하는 것은 이게 연쇄 부동산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금융 안정성을 파괴하는 부분하고 연쇄 도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펴시는 공급업체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PF 금리가 10%로 됐고 뭐 컨설팅비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 규제로서 뭐 그 분양을 하려는데 분양 가격은 낮춰. 네네.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안 인플레이션이 되죠, 안 발생했고 되죠. 네네. 자재비가 올랐고 뭐가 올랐고 해서 이게 굉장히 올라는 상황에서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까지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서울의 집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못 받아서 못할 15억 이제 규제 그거 네네. 부분은 이제 풀어줬죠. 풀어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DSR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직 못 풀었죠. 못 네네. 풀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리가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적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정부도 결국 뭔가 하면 집 가격은 안정화시키고 싶고 공급은 해주고 싶고 네네네.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매칭이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땅도 네네. 그렇고 자재비, 인건비 다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수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난 더 뭐 이게 세금만 살 수 없어. 왜 다주택자들이 사야 되는데 그런데 여유 있는 부자가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이유는 없잖아요. 네. 사가지고 세금만 내는데 내가 왜 사? 그냥 예금 이런- 넣어줘. 그 있으면 예금 그래서 넣어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정말로 내 위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정부 정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위험스러운 단계가 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건설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라는 거. 그럼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꾸 건드리지 마시고 물론 지금 뭔가면 건드려 놓은 것 지금 많이 건드려 놓은 것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네,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예. 과거에 부동산이 올라갈 때 일종의 이제 징벌적으로 도입했던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규제 지역을 지금 최근 좀 풀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서울도 풀어라라는 얘기도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DSR도 풀어라. 이거에 저는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정 생각하세요? 대상 지역 이런 거 같은 네,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규제 뭐 이거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해서 뭐 이주택자도 뭐 종부세를 되게 더 많이 내야 되고 네네네네. 취득세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도 저희가 집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논리로 한다면은 그러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집은- 누가 집을 공공주택으로만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전세도 별로 없어지고 있고 네네네. 매매 수요도 없어지고 있고 다만 월세 수요만 늘어나고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정부가 바라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 전세가 정말로 끝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규제 중에서 풀어줄 거는 확 풀어줘야 된다. 그것도 충분히 풀어주고 부동산발 어떤 금융 경색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IMF 총재도 어저께인가 말했잖아요. 네, 2% 이하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갈 것이다. 그럼 2% 미만 가는데 우리가 건설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제를 부양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이 현재 시장에서 안고 있는 폭탄 덩어리는 제거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안정적이고 좀 체계적인 정부 정책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PD야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